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메카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윤미라 강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예비고1 설명해 좀 해드릴 텐데요. 국어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지금 공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제 수업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메카하고 그다음에 다른 등등의 대치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비고1 국어 이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지금 이제 겨울방학 시즌에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하고, 어떤 게 가장 필요한 수업인지 아마 좀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1 국어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영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고1 국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과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영역이 지금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 있는 문학하고 독서가 일단 공통으로 이제 묶여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그리고 선택이 화작하고 언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화작을 하겠다, 뭐 언매를 하겠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고1 국어 전체에서는 이제 이걸 다 다루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모든 영역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사실 맞지만, 그 고1 국어 그 교과서 안에서도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고1 요 시즌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저 맨 앞에 있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갈래별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의 개념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 영역을 제대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1 그 수준에서 필요한 그런 개념어나 아니면은 갈래상의 특징 같은 것들을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독서는 그냥 쉽게 말하면 비문학인데요. 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어떤 학습을 통해서 확 이렇게 실력이 느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은 내가 공부하면 공부하는 대로 영역별이라든지 아니면 개념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본인이 이제 경험한 거를, 본인이 배운 거를 바로바로 적용을 해서 좀 실력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독서는 그게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가 어려운 영역이고 고3까지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독서도 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는 계속 다뤄줄 예정이고요. 화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나중에 언매보다는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학습량이 조금 부담이 된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화작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작은 따로 뭐 엄청나게 대비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영역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매는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것의 줄임인데, 이 언매는 사실 여기서 언어라고 하는 게 결국 문법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법 영역은 학습량도 많고, 그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접근하기조차가 어렵고, 그리고 고1 국어에서 사실상 학교 시험은 저 맨 앞에 있는 문학과 여기 언매에서 특히 언어, 문법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1을 내가 이제 모의고사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내신도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하고 탄탄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맨 앞에 있는 문학과, 그 다음에 여기 언매에 있는 언어, 즉 문법을 좀 집중적으로 겨울방학 때 학습해야, 그래야 고1 가서 공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1 국어는 일단 문학과 그다음에 문법을 집중적으로 잡고, 그리고 독서는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떻게 그 영역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요. 자, 일단 문학을 먼저 보시면, 문학은 갈래별 학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물론 중학교 때 배운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차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고1 교과서 차례인데, 물론 출판사가 여러 개 있으니까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 공통적으로 대부분 문학 단원이 무조건 존재하고, 그리고 흐름은 거의 다 이렇게 갑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교과서, 오른쪽에 있는 교과서가 가장 많이 쓰는 교과서인데, 거의 판에 박아놓은 것처럼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결국 교과서의 종류는 다르더라도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 이런 갈래별 학습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무조건 출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학교마다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학교들은 이거를 중간고사 범위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서정갈래 이게 결국엔 시라고 볼 수 있고요. 서사갈래는 소설, 극갈래 뭐 우리는 희곡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걸 말할 테고, 그러면 교술갈래 2에서 수필 영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현대식,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런 영역에 대한 문학 갈래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문학 갈래별 학습이 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내신에서도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좀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개념어. 개념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문학은 개념이 반 이상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을 제대로 잡고 있지 않으면 새로운 어떤 작품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아이들이 조금 당황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감으로 푼다.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고 이런 그 실력에 어떤 편차가 생기죠. 그래서 문학 개념어를 정확하게 학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항상 나오는 문학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 유형이. 지금 왼쪽에 이제 내신국어, 수능국어 제가 적어놨는데 내신에서도 그리고 수능에서도 필요한 게 결국에는 개념어입니다. 이게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이유는 왼쪽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이건 내신 문제를 제가 하나 따가지고 온 건데요. 모든 학교가 대부분 다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반드시. 이건 시, 그러니까 아까 서정갈래에 해당되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시가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이 됐는지, 과거, 현재가 교차가 됐는지, 이 시간의 흐름이나 과거와 현재 교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평이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시간의 흐름이 정확히 일어났나 아니면 과거와 현재가 정확히 교체됐나는 지문에서 찾는 것도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문학의 개념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물 간의 대화 형식을 활용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대화 형식, 뭐 대화체 이런 것들이 그냥 들으면 되게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데 결국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어떤 개념어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맞게도 하고 틀리게도 하기 때문에 문학 개념 학습이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이번에 이제 1학년이 11월에 봤던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매번 나오는 유형인데요. 보시면 1번에서도 뭐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했다 라든지 수미상관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청유형 어미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뭐 청자가 명시적으로 들어갔다 등등 그런 문학 개념에 해당되는 용어들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화 학습이 일단 겨울방학 때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에서는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소설을 한번 또 예로 들어볼게요. 소설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앞에 있는 건 조금 더 평이한 단어였다면, 자, 왼쪽에 있는 제가 모 학교에 시험 문제를 좀 보여드리는데 기출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특정 역사적 사건을 활용해서 묘사를 핍진하게 하고, 이런 핍진이라고 하는 단어, 아이들은 좀 평소에는 쓰지 않는 말이고 우리들도 그냥 평소에는 쓰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저게 이제 실제와 가장 흡사하게 뭐 이런 단어인데 뭐 평소에 학습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은 일단 문제에서 만났을 때 당황할 그런 여지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고로 활용한다, 역사적 사실을 전고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고사, 뭐 아니면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것들을 저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저런 개념어의 조금 더 심화 버전 같은 것들도 학교에 따라서는 좀 더 학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많이 나오는 단어들, 좀 문학 개념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43번, 31번으로 제가 가지고 온 것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여기도 뭐 요약해서 진술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 아니면은 뭐 희화화라는 단어, 요런 서사 갈래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 용어뿐만이 아니라 이런 서사 갈래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단어들을 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어떤 경우에 이 개념어랑 연결이 되는지 좀 그런 구체적인 학습과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문제 푸는 능력, 그리고 지문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분석해내는 능력, 그런 것들을 좀 키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그냥 개념어가 이런 거다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해결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의인법이라고 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해서 그냥 다 배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의인법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어의 학습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요 라고 대답을 하죠. 거기까지가 아이들의 대부분의 학습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어떤 지문을 던져주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의인법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판단해 볼래?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는 또 대답이 좀 달라집니다. 아주 잘 찾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게 의인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의인법은 어떻게 적용이 돼야지 되는 것이냐면, 그냥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의인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아닌 대상에게 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깔아주고요. 사람이 아닌 대상에게 예를 들어서 인칭대명사를 쓰거나, 여기서 인칭대명사라 하면 뭐 너 아니면은 뭐 우리 이런 표현을 좀 쓴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면 뭐 혹격조사를 쓴다거나, 여기서 혹격조사라고 하는 거는 뭐 아나, 야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르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아 이런 식으로 부를 때 그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고 대답을 할 것이고 반응을 할 것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의인법에 해당이 돼요. 뭐 이거 이외에는 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이라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사람만 가지고 있는 신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건 또 사람처럼 표현한 거나, 아니면은 사람의 어떤 행동, 사람의 행동이라 하는 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인사를 한다, 뭐 미소를 짓는다, 춤을 춘다, 이건 일반적인 동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감정, 감정은 일반적으로 사람만 가지고 있다고 문학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준다. 이게 나오면 의인법이야 라고 학습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문으로 돌아갔을 때 좀 더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의인법이 쓰였는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작은 것이 높이 떠 있어서 만물을 다 비춘 대상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밤중에 광명이 너만 하니가 또 있느냐 했을 때 그 밤중에 광명, 높이 떠서 밝게 빛나는 것은 결국엔 달이라는 걸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에게 너만 하니가 또 있느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달한테 너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썼으니 이건 의인법이 사용되었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요. 백구야 말 물어보자 놀라지 말아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서 백구라고 하는 거는 갈매기를 뜻합니다. 근데 그 갈매기한테 야라고 하는 혹격조사를 붙여줬기 때문에, 자, 이건 결국엔 백구가 내 반응, 그러니까 내 이야기에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여기다 쓴 거기 때문에 저기서 혹격조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백구를 의인화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너와 거기 가서 놀겠다라고 하는 말, 너라고 표현한 것까지 찾으면 이제 근거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법이 사용됐다는 게 조금 더 확실해지는 거죠. 자, 이 개념학습이 그냥 추상적으로 의인법은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에 내가 처음 보는 지문, 그리고 내가 보지 못했던 좀 낯선 그런 지문이 나왔을 때도 적용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좀 구체적인 사항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는 수업을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문학은 그렇고요. 일단 문법은 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문법이 사실 나무는 아니라 숲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적었는데, 고1 교과서에서 모든 영역의 문법을 다 다루고 있지는 못해요. 그 1년 동안 문학도 나가야 되고, 뭐 아니면 다른 영역도 아까 다 모든 영역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문법만 집중해가지고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법 내용은 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그리고 문법 요소, 중세 국어, 이게 고1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법의 영역이고요. 이런 것들을 대부분 한 번에 시험 볼 때마다 하나씩 다루는 편이긴 하죠.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언제는 좀 문법에 이렇게 좀 몰입을 해가지고 한 번 시험을 낸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세 국어는 뭐 2학기 영역이니까 그냥 그럴 때 한다라고 이제 좀 빼놓는다 하더라도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문법 요소를 요 밑에 있는 전 영역, 제가 여기 밑에다 적어놓은 거는 문법의 전체 영역인데요. 이 전 영역에서 사실 한두 개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문의 폐계, 의문의 변동, 단어와 형태소, 단어의 형성, 품사, 문장 성분 등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 표현, 높임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문법 요소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교과서 안에 것만 그냥 학습하면은 이거를 아주 원활하게 뭐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물론 그것만 막 판다고 하면은 어찌저찌 뭐 굴러는 가겠죠. 자, 그런데
결국엔 수피라는 이야기를 문제를 통해서 조금 이제 보여드릴게요. 왼쪽과 오른쪽 둘 다 고1 그 교과서에 있는 문법을 기준으로 문제 학교에서 출제가 된 것인데요.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음운의 변동 그 영역, 그러니까 그 단원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보기를 보시면 예사소리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밑줄 친 부분에 이런 현상은 파열음 뒤나 어간이 니은 미음으로 끝나는 용언 뒤에 나타난다. 근데 여기서 파열음이라고 하는 거는 음온 파트에 해당되는 개념어가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뭐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분명히 언급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학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용언이라든지 어간이라든지 이 개념은 음온 파트의 개념이 아니라 품사 파트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품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저런 보기에 나와 있는 설명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저렇게 출제가 돼요. 사실상 문법은 딱 그 영역만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문법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심엔 뭐가 있냐면 품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사에 대한 제대로 된 학습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좀 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어떤 다른 식으로 응용이 되어 나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7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글 맞춤법, 아까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그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것도 결국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게 그 어문 규정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문 규정은 문법에 관련된 용어들을 다 써서 구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단어에 대한 개념을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단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사는 앞말에 띄어 쓴다. 붙여 쓴다. 조사라고 하는 것도 품사에 해당되는 거죠. 뭐 의존 명사라든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보조 용어 이런 것들 다 품사와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학습 없이 그냥 단순하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글 맞춤법 몇 개를 외워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것은 너무나 편협한 그런 공부인 것이고, 그게 나중에 다른 것으로 연결되기도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문법은 이제 현대 문법에 한해서, 물론 시간이 되면 중세국어까지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거는 사실 2학기 때 나오기 때문에 뭐 기억력의 한계상 여름방학 때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 영역을 좀 학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훨씬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품사에 대한 학습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리를 좀 아는 문법이 필요하다. 문법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학부모님들이 외워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문법 외우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른 영역에 비해서 외우는 게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문법도 결국에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수능에 나와 있던 그런 이제 문제 유형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면 지문이 있어요. 문법인데도 불구하고 지문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이런 유형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원리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면 학교의 시험도 거기에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내신 문제인데, 내신도 역시 왼쪽처럼 지문을 주고, 그리고 오른쪽에처럼 보기를 주고, 그리고 이제 적용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 유형이 최근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외워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볼 수 있어요. 문법적인 견해를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폭넓은 사고. 근데 이 원리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전체의 문법의 숲을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문법의 전체 영역, 그중에서도 품사에 대한 학습, 뭐 문장 성분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고1 교과서의 영역에 있는 뭐 의문이나 한글 맞춤법이나 문법 요소나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하고 지문을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아무래도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쉽게 읽고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법은 그렇고 이제 독서로 넘어가서요. 독서는 제가 사실 이 부분, 이 안에서 뭐 독서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독해법이라든지 이런 걸 어머님들한테 구구절절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문 읽는 방법, 그리고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 그게 다 영역별로 따로따로 조금씩 존재를 해요. 물론 전체를 통과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뭐 사실적 사고라든지 추론적 사고라든지 뭐 창의적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역들이 쭉 있지만, 그게 단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1
교과서, 그 고1 그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지문을 바탕으로 이제 풀어보면서 실제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고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차근차근 학습을 좀 시킬 생각입니다. 이 독서는 한 번에 막 이렇게 실력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내 아이가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씩 이제 사실적 사고에 관련된 걸 맞추게 되고 그게 해결이 되면 이제 나중에 가서는 실력이 좀 향상되면 보기에 해당되는 보기 박스가 나오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좀 단계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좀 긴 안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문학, 그리고 문법, 그리고 독서 이런 종 영역들이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커리를 통해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겨울방학 특강 제가 이제 고1 국어 개념 완성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8주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국어 개념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의 개념도 해당이 되지만 문법적인 개념도 다 담고 있고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그냥 다 개념이라고 따져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월 1일에 이제 아주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하기 위해서 1월 1일 개강으로 잡았고요. 자, 문학은 이제 뭐 개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러니까 갈래별 특징 그것들이 그냥 아주 낯선 문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개념을 적용하기 힘든 그런 문학들에 적용하면 아이들이 학습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필수 작품, 즉 고1 교과서에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가 됐거나 하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지문 접근법 그리고 문제 풀이법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독서는 고1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통해서 독서의 영역별 독해법 그리고 문제 풀이법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고요. 문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영역의 기본 뼈대 잡기 그래서 현대문법 전 영역을 다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주차, 2주차에는 문학에서는 현대시 그리고 3주, 4주차 고전시가 저게 이제 서사관례에 해당이 되죠. 현대시나 고전시가는 학습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저렇게 영역을 좀 잡았고 현대소설 5주차, 6주차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은 7주차에서 아무래도 현대 문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잘 되고 고전 시간은 워낙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대 소설에서 지금 고전 소설까지 영역을 이제 뭔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개념 학습이 여기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 수업이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전 소설 7주차에 들어간다고 해서 고전 소설 현대 소설보다 많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극수피 8주차에 진행이 되게 되고요. 문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문의 체계, 의문의 변동 요 1학기 때 중간고사에 이제 출제가 주로 되는 요 영역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리고 단어와 형태소 이 단어와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고1 교과서에 실려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어야지 또 품사로 넘어가고 품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어야지 의문의 체계나 문법 요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품사와 문장, 성분, 문법 요소까지 다 다루게끔 커리를 짜놨습니다. 자, 그럼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차피 수업은 제가 수업을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이들이 판단을 할 거고요. 뭐, 과제는 어떻게 되는지, 또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학습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일단 과제물 프로그램은 제가 매일국어, 매일어휘라고 이름을 또 지어놨어요. 매일매일 풀 수 있게 5일차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학습지 같은 건데요. 뭐, 학습지 많이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풀지 않으면 조금 밀리게끔 마련인데 너무 많지 않은 양으로 하루에 한 지문 정도 풀 수 있게끔 제가 밀리지 말라는 차원에서 매일국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그 주차별 학습 내용에 맞게 현대시를 공부한 그 주차에는 과제물도 현대시로 나가고요. 현대소설을 했으면 뭐 현대소설 이렇게 훈련할 수 있게끔 과제물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매일 어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필수 개념어,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 필수 개념어를 그래도 추상적인 것도 필요하고 구체적인 것도 필요하고 어쨌든 사전적인 정의와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어휘라고 해서 문학 필수 개념어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끔 적용을 해놨고 그리고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휘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해석이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고전 문학 어휘 같은 것들을 같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것들은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진행이 되는데 주간 줌 모의고사라고 해서 아이들 워낙 바쁘고 그리고 한 군데 모여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너무나 좋긴 하겠지만 스케줄도 워낙 또 제각각이고 그래서요 매주 1회 온라인으로 이제 줌으로 접속을 해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라고 하면 이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시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간단하게 제가 뒤에서 어려운 문제를 이제 해설을 하고 문제를 끝내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모의고사도 한 회씩 풀 수 있다. 요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테스트는
시작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얼마나 소화를 잘 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테스트예요. 그래서 지난 주차의 학습 내용을 점검하는 거고 수업 시작 전에 실시를 합니다. 근데 그 테스트는요, 문학에 대한 것도 있고 문법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매일 어휘라고 나왔던 거에 어휘에 대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피드백 문자가 오른쪽처럼 이제 제공이 됩니다. 오늘 뭐 진도는 뭘 나갔습니다. 과제물이 어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성취도가 어땠습니다. 라고 좀 더 자세하게 피드백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뭐 궁금하신 사항 없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습. 아이들이 수업을 물론 전체를 다 기억을 하고 그리고 집중을 하고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가끔가다 살짝 이제 졸거나 아니면 멍을 때리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지각을 했다거나 하는 친구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복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복습용 수업 영상을 제가 항상 찍어요. 그래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아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볼 수 있게끔 이제 기간 안에는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놓친 내용, 뭐 복습에 필요한 거는 언제든지 유튜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하게끔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국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이제 가르치고 좋은 성적을 이제 1학년 때 올릴 수 있게 모의고사도 그리고 내신도 잘 진행을 할 수 있게 가르칠 테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